미국 현지가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면서 한국어 역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는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분명 소수의 몇몇 학생만으로 진행되던 한국어 수업이 이제는 미국 고등학교에 정규 편성되었고 수강 신청 경쟁이 치열한 나머지 대기자 명단이 꽉 찰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에 살고 있는 제니퍼입니다. 4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사연을 작성한 이유는 최근 저희 가족에게 생겨난 엄청난 변화 때문인데요. 이것들이 저희 삶에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거든요. 이렇게 저희 삶이 달라지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가족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마이클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저희 둘 다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에요. 첫째 딸 엠마는 16살 고등학생이고 둘째 딸 소피아는 5살 유치원생이랍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엠마와 소피아도 저희처럼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걸어갔으면 했어요. 특히 엠마에 대한 기대가 컸죠. 엠마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중학교 때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도 심심치 않게 타오더라고요. 당연히 아이비리그에 가서 로스쿨이나 의대 아니면 MBA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자 안정된 미래였으니까요. 그런데 작년부터 엠마의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정규 과목으로 개설하더군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요. 외국어 하나쯤은 더 배워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지원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저희 가족에게 그렇게나 큰 나비 효과를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운 엠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에 푹 빠져버리더군요.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처음엔 그저 새로운 언어가 신기하니까 단순 호기심에 그렇게 빠져들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엠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더군요. 다른 걸 제쳐두고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고 K-팝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어느 날은 갑자기 책을 사야 한다면서 돈을 달라길래 무슨 책을 사오나 했더니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레시피 책까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레시피 책으로는 모자랐는지 유튜브까지 참고하면서 저희한테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기도 했죠. 저는 그때까지도 흔한 사춘기의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저런 사춘기 시절에는 특이해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거기에 푹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저도 특이해 보이는 밴드나 영화에 갑자기 푹 빠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식었거든요. 하지만 엠마는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저와는 확실히 다르게 시간이 지났다고 식지는 않더군요. 왜냐하면 한국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요. 오죽하면 현대 한국의 역사까지 공부하는 거 있죠. 한국의 정치체제,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의 철학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알아보더라고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요. 저는 이쯤부터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누가 봐도 한국으로 이민 가서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엠마가 저희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바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싶고 졸업하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었죠. 결국 제가 걱정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생각해온 엠마의 미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아이비리그에 가서 법학이나 의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모습을 상상했는데 갑자기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살겠다니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당연히 저희는 반대했습니다. 엠마, 넌 훨씬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어. 법대나 의대에 가면 얼마나 좋겠니? 내 실력이면 하버드나 예일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걸 잘 알고 있잖아. 라고 말했죠. 한국학을 전공하면 미래가 불안정할 거라고 취업도 어려울 거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엠마는 굽히지 않더군요. 이렇게 사는 게 자기가 원하는 삶이라면서
한국학을 공부하면서 외교관이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지 저도 엠마를 여태 키우면서 몇 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도저히 엠마의 보장된 성공을 포기하기는 어려웠고 그날 이후로 저희 집은 매일 전쟁터 같았어요. 식사를 할 때마다 엠마와 저 사이에서는 의견 충돌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제가 되게 억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분명 남편 마이클도 초반에는 옆에서 제가 하는 말을 거들어주더니 나중에는 오히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그냥 냅두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엠마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어나 한국학에 잠깐 빠져서 그쪽 진로로 나간다고 한들 그게 무슨 미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됐고 그냥 일시적인 관심사일 뿐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시간만 지나면 현실을 깨달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엠마의 친구 스칼렛이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스칼렛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스칼렛은 엠마와 함께 상위권을 다투는 우등생 친구예요. 스칼렛도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까지 받은 아이죠. 아무튼 스칼렛과 엠마 둘이서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스칼렛이 엠마를 말릴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엠마의 실력이 아까운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스칼렛이 집에 오자마자 엠마는 스칼렛의 손을 잡고 바로 거실로 데려가더라고요. 무슨 일일까 싶어서 엠마와 스칼렛을 쳐다봤는데 엠마가 진짜 놀라운 걸 보여준다면서 스칼렛을 소파에 앉혀놓고선 TV를 켜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저는 TV 보는 게 뭐가 그리 놀랄 일인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부엌으로 가려고 하는데 스칼렛이 소리를 지르더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고 엠마를 흔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스위트홈 시즌3를 도대체 어떻게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거냐고 자기도 알려달라면서 조르더군요. 엠마는 뿌듯하다는 듯이 씩 웃으면서 스칼렛한테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서프샤크 VPN을 사용하면 다른 국가의 넷플릭스 영화나 드라마를 자유롭게 볼 수 있고 하나만 구독해도 제한 없이 장치 접속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아이패드를 가져오면 로그인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스칼렛은 엠마가 하는 소리를 듣더니 펄쩍펄쩍 뛰면서 뭐 먹고 싶냐며 좋아하더군요. 도대체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기에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지 어이없으면서도 저조차도 호기심이 생길 정도였다니까요. 엠마는 지금 이벤트 때문에 아래 설명란에 있는 서프샤크 링크를 클릭하거나 프로모션 코드 터칭 스토리를 입력하면 서프샤크 VPN에서만 제공하는 독점 할인 혜택과 더불어 24개월 구독 시 4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30일 이내에는 환불이 보장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 좋은 혜택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무튼 TV를 보던 엠마와 스칼렛은 이번 주말에 케이콘에 같이 가자고 하는 거 있죠? 애들끼리 말하는 걸 듣지 말아야겠다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귀 기울이게 되더군요. 케이콘이 뭔지 몰랐던 저는 검색을 해봤고 알고 보니 케이콘은 한국 문화축제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들은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엠마 혼자서 저러는 거면 일시적인 걸 수도 있는데 스칼렛까지 저렇게 빠진 걸 보면 이렇게까지 미국에서 한국이 트렌드가 되어버린 건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만 해도 한국 문화는 정말 소수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때는 한국하면 그저 삼성이나 현대 정도의 회사들만 겨우 떠올랐지 문화적으로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던 와중에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피아의 유치원에서 한국어로 수학과 과학을 가르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처음엔 왜 중국어나 스페인어도 아니고 하필 한국어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 소피아의 반응을 본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가 한국어로 수학과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습득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마도 어릴 때 똑똑했지만 소피아는 그 이상이었어요. 아니, 한국어로 배우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니까요. 숫자를 세는 것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덧셈, 뺄셈까지 한국어로 술술 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재밌어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과학 시간에 배운 동물 이름이나 식물 이름도 한국어로 척척 외우더군요. 도대체 한국어의 어떤 점이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어에 대해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정말 놀랍더군요.
왜냐하면 세계의 모든 문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글만이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세종대왕이라는 임금 한 사람에 의해서 말이죠. 시기를 알아보니 15세기던데 그 시대의 임금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가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잖아요. 제가 공부한 걸 조금 말씀드리면 세계 대부분의 문자들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유래되었거나 그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중국의 갑골 문자가 보통 그 기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정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발명된 문자였죠. 이런 점에서부터 한글은 정말 특별한 문자 체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한글의 제작 원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게 정말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였고 리음은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였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진 문자가 또 있긴 할까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알파벳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네요. 게다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많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대단했습니다.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만으로 수천 개의 음절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이런 점들 덕분에 소피아 같은 아이들이 쉽게 익히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었죠. 한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가치관도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스마트폰이나 TV를 잘 만드는 나라의 언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도저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 SNS 영상들을 보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어 표현들이 자주 쓰이던데 정말 한국어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인드로 대화를 하다 보니 오랜만에 의견 충돌 없이 엠마랑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엠마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과정이 참 신기하더군요. 엠마 말로는 처음에는 50명 정도의 학생들만 수강 신청을 했대요.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이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엠마처럼 말이죠. K-팝은 물론이고 한국 음식, 전통 의상, 명절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한복을 입어보고 하회탈이라는 탈도 만들어보는 식의 체험활동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엠마는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재미있었다는 것을 넘어서 서양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한국 문화만의 독특함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 때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세계관을 넓히고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더군요. 예를 들어 엠마와 친구들이 대화할 때 대박, 어떻게 같은 한국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는 모습이 보이던데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점점 그 의미를 알게 될수록 한국어의 표현력이 정말 풍부하다는 걸 깨달았죠. 또 한국 문화가 미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더군요. 당장 길거리만 나가보더라도 가게에서 BTS나 블랙핑크의 노래를 틀고 있는 데다가 한국 식당들이 늘어나고 한국 화장품 브랜드까지 인기를 끄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쯤 되니 단순히 일시적인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엠마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엠마가 정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게 엠마의 진정한 꿈이라면 제가 그걸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갔던 친구들 모임에서 듣게 된 얘기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아직까지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아무튼 말씀드려볼게요. 친구들 자녀들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해서 하버드대랑 예일대를 입학한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한테 요즘 엠마가 한국어에 푹 빠져서 살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어학과까지 가려고 한다면서 일본어나 중국어도 아니고 굳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거냐고 말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저한테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걸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고 핀잔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최근 하버드대랑 예일대에서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이 따로 생겼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갈 정도로 한국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학교 축제도 한국 문화를 위한 축제가 따로 생길 정도라는 거였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하니까 한 친구가 너 미국 내에서 한국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모르는 거야 라면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친구가 요즘 한국으로 넘어가서 공부하는 애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는 거 있죠.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후기가 대부분 긍정적이라면서 학업 환경이 좋은 건 기본이고 문화체험도 할 수 있대요. 인터넷도 워낙 빠르고 교통도 미국보다 편리해서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의 진로가 핵심이래요. 다국적 기업이나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나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대기업 해외지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친구들 말로는 한국어 실력이랑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게 이런 커리어를 쌓는데 큰 경쟁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친구는 미국 현대언어협회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학 외국어 수업 등록자 수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한국어 수강생은 오히려 늘었더군요. 아니, 2022년 가을 학기에만 한국어 수강생이 거의 2만 명이나 되던데 충격적이긴 했습니다. 심지어 1974년 이후로 한국어 수강생 수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더라고요. 2006년에 비하면 15년 만에 3배나 늘었다고 하던데 K-팝이랑 한국 드라마 같은 한국 문화의 위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더군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기 있고 중요해졌다는 걸 알고 나니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반성하게 됐죠. 결국 저는 집에 가자마자 엠마한테 한국학 전공하고 싶으면 응원해주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어 말고도 다른 과목들도 열심히 하라고 했죠.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를 밟아나갈지 계획을 꼭 짜라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엠마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할 거라고 약속도 하던데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최고 등급도 받겠다는 약속까지 같이 하는 거 있죠? 이런 엠마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살면서 애한테 못되게 굴었나 싶더군요. 결국 지금은 엠마가 한국대학에 가는 걸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모양이더군요. 시간만 나면 저한테 제잘거리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른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에서 5급을 받았다고 자랑까지 하더군요. 6급이 최고 등급인데 주책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6급도 조만간 딸 것 같답니다. 사실 엠마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자막 없이도 내용을 거의 다 이해한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가끔은 저한테도 한국 드라마의 대사나 노래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는데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의미나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사람이 흥미있는 걸 해야 하는구나 싶긴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소피아 얘기를 빠뜨렸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피아도 한국어로 수학과 과학을 배우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한국어로 숫자를 세고 간단한 덧셈 뺄셈도 한국어로 한답니다.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더군요. 아직 소피아는 어리지만 만약 소피아도 나중에 한국과 관련된 꿈을 꾼다면 엠마처럼 응원해줄 생각이에요. 어쩌면 소피아는 2가지 언어를 같이 구사하는 환경에서 살다 보니 더 큰 잠재력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는 틈틈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평생 영어만 써오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들과 아, 야, 여 같은 모음들을 구분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지만 하나씩 익혀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한글의 논리적인 구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맞추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미음과 아와 리을이 말이 되는 걸 보면 영어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 그런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답니다. 가끔은 엠마와 소피아한테 제가 배울 때도 있어요. 엠마는 문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소피아는 자기가 배운 노래를 불러주면서 발음을 교정해주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러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남편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는 식이었지만 지금은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둘 다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정말 설렌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의 삶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안목을 갖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자랑스럽고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 완전히 안심이냐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긴 하죠. 솔직히 가끔씩은 이 길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확신이 넘치던 엠마의 눈빛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엠마가 한국에서 어떤 진로를 밟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